안녕하세요. 이게 뭐지? 영상 하나 또 있네 하고 생각하며 클릭했을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봄눈 오는 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AS, 애프터 서비스 영상입니다. 이름하여 조금 더 공부하면 더 좋은 영상, 조공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봄눈 오는 밤을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출석 퀴즈로 제시했던 문제들의 오답률이 높았거나 서술형 문제에 잘못 답한 경우가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 어떤 친구가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런 내용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출석과는 무관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때는 설명 안 했지만 친구들의 질문을 보니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친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채우며 공부를 좀 깊이 심화시키는 재미라고 느껴줘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재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조공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출석 확인 문제 중에 하나를 다시 볼게요. 봄눈 오는 밤은 영탄법을 활용하여 활짝 꽃이 핀 나무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OX. 선생님은 이걸 몸풀기 문제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여길 보세요. 이게 뭔 난립니까? 22명 중 맞힌 사람이 8명이었어요. 이야, 나 틀렸다고 좌절할 게 아니네, 후훗.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문제에 낚이면 안 되는데 낚인 사람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답이 뭐였을까요? 선생님이 오답풀이도 미리 다 적어두는데 그것까지 확인한 친구들은 처음에 틀렸었더라도 정답을 알고 있겠죠? 정답은 X입니다. 아마 그냥 영탄법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O로 체크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중심적으로 말하곤 하는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중심 대상은요, 봄눈을 맞는 나무였고요. 그 봄눈이라는 것 자체가 초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소재였습니다. 봄눈을 맞으며 눈을 감고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고요히 눈을 맞는 모습과 꽃눈이 생명력을 품고 있는 모습을 중의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잖아요. 초봄이라는 말, 그리고 꽃눈이라는 말, 이것만 보더라도 활짝 꽃이 핀 나무는 절대 아니잖아요. 꽃눈은 아직 새싹도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니까요. 우리 조금은 침착하게 문제를 읽도록 해요. 두 눈 부릅뜨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한 것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친구가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함께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봄꽃 아래에 말랑말랑한 힘이 뭡니까? 선생님은 이 질문을 보고 처음엔 조금 웃었는데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런 유형의 질문이 몇 명 더 있더라고요. 봄눈 오는 밤 아래에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건 또 뭡니까? 라고 묻는 친구도 있었고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혼자 생각하고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수록 작품 아래마다 다 적혀 있었던 말이잖아요. 이건 그 시가 수록된 시집의 제목입니다. 시집을 사면 많은 시들이 들어있잖아요. 한 편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한민복 시인의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시집을 사면 거기에 봄꽃이라는 시와 다른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 거고요. 황인숙 시인의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라는 시집을 사면 봄눈 오는 밤이 수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의인법이나 화류법에 대해 물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라는 표현은 의인법이나 화류법에 해당하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마른 풀은 식물이잖아요. 그것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든다라고 했으니까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떠받쳐 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류법으로도 볼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화류법은 감정이 없는 식물 같은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니까 감정이 없는 식물 같은 마른 풀, 이게 마치 어떤 의지가 있어서 가볍게 눈을 떠받쳐서 들고 있다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화류법도 맞는 것이 되겠죠. 이 경우는 의인법, 화류법 모두에 해당하는 예가 되지만 화류법이면서 의인법일 수도 있고 화류법이면서 의인법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에 봄눈 오는 밤 디딤 영상에서 설명을 잘 해두었으니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 헷갈린다면 디딤 영상을 다시 한번 꼭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질문은 나무는 의인법, 의인화 이런 걸 사용한 것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시의 구절을 보면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나무라는 존재가 눈이 있어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고 그 감은 눈이 예쁘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맞죠. 의인화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승민아 이런 거 말고도 구승민 너는 내 친구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서 혹격조사인 야 이런 말들이 없더라도 이름 그 자체만 부르는 것으로도 도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지난 수업에서 도노법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라고 했죠. 이게 힌트예요. 그럼 알겠나요? 혹격조사가 없더라도 그냥 이름만 부르더라도 그 이름 자체가 도노법을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눈 오는 밤 디딤 영상 퀴즈에서 도노법이 사용된 부분으로 선생님이 이 퀴즈를 냈었죠. 정답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정답은 아히야 였거든요. 아히야 무릉이 어디 메요? 나는 이엔가 하노라 라는 말에서 아히야 이렇게 세 글자를 썼어야 됐어요. 3음절로. 그런데 아히야까지 쓰지 않고 아히만 쓴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히야라고까지 쓰지 않고 아히만 쓴 경우 점수를 깎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 경우는 아예 시에 혹격조사까지 붙어서 아히야 하고 확실히 누군가를 부르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도노법 사용한 걸 찾으라고 할 때 그 혹격조사를 굳이 빼서 아히만 쓰게 되는 것은 누군가를 부른다는 그 의미, 이미 시에 포함된 의미를 충실히 담아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틀렸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역설법과 반어법의 차이는 무엇이며 효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역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문장이 좀 모순돼요. 그냥 보기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속뜻에는 나름대로 드러내려고 했던 참뜻, 진리를 품고 있는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반어의 경우는 겉보기에는 모순된 부분이 없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상황과 연결지어 봤을 때 속뜻을 보면 표면적으로 문장이 드러난 말과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반대되는 말, 그래서 반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역설의 예로 많이 설명하는 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구절이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반짝반짝이는 찬란함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중충하고 가라앉고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걸 찬란한이라는 말로 수식했기 때문에 이 문장만 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역설이 되는 거고요. 반어에 해당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넌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상황과 반대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아이에게 넌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고 한다면 반어가 아니죠. 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이라는 건 문장만 봐도 역설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만요. 반어는 그 문장이 놓인 앞과 뒤의 맥락을 고려해야 반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역설의 경우에는요, 겉보기엔 말이 안 되지만 들여다보면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절묘하게 잘 드러낸다는 점이 있어요. 지금 찬란한 슬픔의 봄을 예로 계속 들어보자면 이건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 라는 시에 나온 구절인데요. 화자는 모란이라는 꽃이 피는 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마침내 그 꽃이 봄에 피어납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행복한 기쁨에 휩싸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봄이라는 시간은 곧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모란은 뚝뚝 떨어져 버리고 말 예정이죠. 그러니까 한없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모란이 피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유한하다는 점, 조금 있으면 다 지게 된다는 점을 미리 염려하여 슬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모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게 역설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반어의 경우는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표현의 효과를 높여줘요. 야, 또 늦었네. 앞으로는 늦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야, 넌 정말 부지런하구나.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안 부지런한데 이렇게 상황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조롱이나 비웃음, 비판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거죠. 보통은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역설, 반어가 각각 나름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맥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읽어내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마다 약간 미묘한 의미의 차이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 문장을 여러 행으로 나누어 쓴다면 이것도 행가리에 해당되나요? 봄꽃에 행가리가 쓰였다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행가리에 대해서 질문한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요. 행가리가 가진 의미는 단순했죠. 그냥 시의 행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행가리가 없는 시는 없을 거라고 했죠. 부자연스럽게 행가리를 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 살펴볼게요. 일단은 황인숙 시인의 봄눈 오는 밤의 한 부분입니다. 오, 내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둘째 행에 에 퍼붓는 봄눈에서 에는 대체 뭔가요? 이상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원래의 시는 이렇게 이상하게 행을 바꾼 거잖아요. 에 퍼붓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행가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봄꽃의 예를 들어볼게요.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 이 부분도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하는 한 문장을 세 개의 행으로 나눴던 거죠. 그런데 아무라고 하는 수식어가 꾸미는 건 꽃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재배열해 봤는데요. 단어를 중심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 자체가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했으니까 단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나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행을 바꾸기는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을 행가리다 라고 출제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걸 모두 다 행가리라고 하면 모든 시가 행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차라리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라고 했다면 행가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라는 수식어는 꽃임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야 자연스러운데 봄엔 아무까지만 말하고 뒷부분은 다음 행으로 넘겨버리면 수식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부자연스러운 행 바꿈이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봄꽃에서는 행가리가 안 쓰였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행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는 행가리,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만한 행가리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 문제, 이미 선생님 세모라고 표시를 지금 순서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먼저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한 문장을 여러 행으로 나누어 쓴다면 이것도 행가리에 해당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봄눈 오는 밤에서 보이는 예와 같은 경우에는 맞는 거고요. 지금 봄꽃의 예의 경우에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문에 따라 달라요. 여러 행으로 나눈다고 무조건 우리가 행가리로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모로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봄눈 오는 밤에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이걸 설명하면서 선생님은 묻고 답하는 방식이라는 거. 이때 묻고 답하긴 하지만 대화는 아니에요. 혼자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도치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너 아니?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물음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줬으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내 감은 눈 정말 예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니? 이 말이 뒤로 위치 바꿈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도치가 맞아요. 의문문인데 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묻고 답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도치 맞습니다. 두 번째, 눈을 감은 것, 줄다름쳐 오는 것, 이것이 화류법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의인법만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화류법으로도 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무와 같은 무정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눈과 같은 무정물이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화류법도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습활동을 풀이하면서 영상에서 봄꽃의 꽃침과 비슷한 걸 생각해서 대답해보라고 조금 느끼하고 오글거리게 말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보며 여러분들이 꽃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구들이 답한 걸 볼게요. 말과 관련된 답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내가 하는 말들이 꽃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침처럼 다가가서 상처로 박힐 수 있다는 맥락으로 여기도 보면 욕설, 상처 이런 말을 했죠. 여기도 상처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꽃침의 속성에 맞춰서 비슷한 걸 잘 찾아서 말한 것 같나요? 모두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잘 쓰긴 했지만요. 좀 미안하지만 꽃침의 정확한 의미를 잘 잡아내진 못해서 틀린 부분들이 있는 답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꽃침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의 속성이 있었고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움의 속성이 있어서 상반되어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날카로움의 속성을 화자는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주사처럼, 한의학의 침처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날카로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주는 상처와 같은 부정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면 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의미가 살지 못해요. 만약에 듣기 싫은 비판적인 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라는 식으로 썼으면 맞았을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비슷한 차원에서 침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예들을 한번 볼게요. 햇빛이라는 게 따뜻하기도 한데 피부 노화,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랑이라는 게 부드럽고 따뜻한데 아프기도 해. 그럼 이건 아픔에서 끝나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것에 끝났고요. 그 다음 얘도 바이러스, 우리 요즘 관심이 갖게 되는 그런 대상인데 이건 이롭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하다. 이것도 그냥 단점에 머물러 있죠. 돈,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다. 이것도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침이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속성을 살리지 못한 좀 안타까운 답이었어요. 여기에 내 답이 공개됐다고 막 분노하거나 선생님이 왜 여기다 노출시키는 거야? 막 부끄러워. 선생님 미워. 나빠.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8, 9개 정도의 예시만 들었지만요. 이런 유형의 답이 무지막지 많았습니다. 나만 틀린 거 아니니까 그냥 이 기회에 의미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례들이 침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잘 살린 거예요. 어머니, 선생님과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에게는 꽃임과 같이 느껴졌나 봐요. 아이고, 막 넘어가네. 여기 지금 보면은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요. 친구들에게 어머니나 선생님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나를 성장시키는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죠. 꽃임과 같은 존재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이런 꽃임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외에는 이런 답들도 있었어요. 국어가 꽃임과 같다. 어려워 보이고 지루하면서도 파고들다 보면은 자기를 발전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담이나 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노래 같은 거나 뭐 노래 가사 이런 걸로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하나 정해 식구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번 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문학적 감성을 진짜 잘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거나 긴 말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하나하나 띄워볼 테니까 눈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내 친구들의 감수성 넘치는 표현들을 보면서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봄눈 오는 밤 AS 조공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어를 좋아하면 국어가 좋아집니다. 복습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성장합니다. 열심히 하는 내가 나를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여러분을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